대체 한국에서 배울 점이 뭐가 있다고 한국을 가란 거예요? 여기 캐나다 CBC 방송국 한 여성 PD가 황당한 표정으로 상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가라는 이야기에 어이없어 하던 이 캐나다 여성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스콧이에요. 25살의 캐나다 토론토 출신 CBC 신입 PD죠. 이렇게 한국 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저는 얼마 전 한국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겪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얼마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몇 달 전 저는 CBC 방송국에 입사한 지 겨우 3개월 차 햇병아리 PD였습니다. 지금도 햇병아리긴 하지만요. 그런데 갑자기 혁신의 나라 한국 캐나다의 미래를 바꿀 열쇠라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에 투입됐죠. 처음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왜 하필 나지?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삼성 휴대폰을 쓰고 가끔 한국 음식점에서 불고기를 먹는 정도? 그런데 갑자기 한 나라의 혁신을 다룬다니 너무 버거웠죠. 게다가 저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더 배울 게 있다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물론 요새 캐나다는 예전 같진 않아요. 하지만 총리가 문제일 뿐 좋은 총리가 뽑힌다면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 태도를 눈치챘는지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에밀리, 넌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니? 이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잘 알죠.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으니까요. 그러자 상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책으로 배운 세상은 잘 알고 있겠지. 하지만 진짜 세상은 책 속과 달라. 한국은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야. 그래서 이번 테마를 한국으로 잡은 거고. 가서 그들의 혁신과 열정을 직접 보고 오면 내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에이, 설마. 하지만 일단 프로젝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 노력했죠. 하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읽어보았어요.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K-팝의 글로벌한 인기, 그리고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뭐 그렇다고 치자라는 태도였어요. 제 머릿속엔 여전히 작은 아시아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입국 절차도 빠르고 간편했죠. 이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세련된 분위기까지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함께 입국한 동료들도 모두 감탄의 소리를 절로 냈죠. 그리고 서울 도심에 들어섰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거든요. 화려한 네온사인,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까지. 위험해서 도저히 다닐 수 없는 토론토의 조용한 밤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 도시는 잠을 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편의점들, 늦은 밤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무엇보다 밤에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닌다는 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놀라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아니, 제가 그동안 멋대로 생각해왔던 한국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 배울 게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여정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상상해봤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아주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거든요. 이 여정이 저에게, 그리고 캐나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내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 방문, IT 기업 인터뷰,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조사까지 한국의 핵심을 다 담기 위해 짰던 일정인데 사실 좀 심드렁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어요. 제 안에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저 자동차 공장 견학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마주한 건 수소전기차였죠. 이게 정말 물로 달리는 자동차라고요? 제 질문에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부산물로 물이 나오죠. 설명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상용화된 모습을 보니 놀라웠죠. 그 다음 체험한 건 자율주행 기술이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서 손을 떼자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차가 완벽하게 코스를 주행하는 걸 보면서 제 불안감은 점점 흥분으로 바뀌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오후에는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어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체험했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시간 교통 관제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교통체증이 30% 이상 감소했다고요? 제 질문에 담당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도 줄었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졌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토론토가 떠올랐어요. 우리 도시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이런 수용적인 태도는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였어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더라고요. 걷는 내내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건물에 들어가 보니 마치 축제 현장 같았죠.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제 말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이걸 한국식 열정이라고 불러요. 밤낮 없이 일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문화에 대해 IT 기업 CEO와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의 빠른 디지털 전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죠. CEO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속도와 적응력이라고 봐요. 우리는 빨리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죠. 예를 들어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이 몇 달 걸려 만든 시스템을 우리는 일주일 만에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빠른 변화가 부작용은 없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물론 있죠. 디지털 소외계층 문제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들도 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죠.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의 혁신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문화, 사회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모두 어우러져 이런 빠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팀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국가인 거예요. 하루 종일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 찼어요. 현대자동차의 미래 기술, 스마트시티의 편리함, 판교의 열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CEO와의 인사이트 있는 대화, 편집을 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캐나다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잠들기 전 저는 다짐했어요. 내일은 더 열심히, 더 깊이 한국의 혁신을 파헤쳐 봐야겠다고요. 이제 저는 이 여정이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은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놀란 게 있어요. 아침 수업이 시작하기 전 벌써 많은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이렇게 일찍부터 공부하는 게 일상인가요? 제가 묻자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한국에선 흔한 풍경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학구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수업을 참관하면서 더 놀랐어요. 학생들의 집중력과 참여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특히 수학 시간에는 제 입이 떡 벌어졌죠.
캐나다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고등학생들이 술술 풀어내는 모습을 보니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찾아봤던 자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인데요. 세계 각국의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실력을 평가하는 건데 한국은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이해가 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행복할까? 그 의문을 교장 선생님께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요즘은 창의성과 인성교육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캐나다의 경우 젊은 세대들이 그다지 도전 정신이 없다는 것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재 유출도 심각하죠.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캐나다 사람들이 아닌 이민자, 유학생들이 캐나다 안에 좋은 일자리를 차지해버려. 정작 캐나다의 인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모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잘 길러내지도 못하고 또 잡아두지도 못하는 캐나다의 현실이 떠올라 절로 씁쓸해지더라고요. 오후에는 북촌한 옥마을을 찾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전통 가옥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와,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제 감탄에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추구해요. 이 한옥들 대부분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답니다. 이어서 저는 한옥체험관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예절을 배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죠. 캐나다도 토착민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현대 생활 속에 녹아있지는 않아요. 제 말에 가이드가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문화의 강점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루 종일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캐나다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점들이 많았거든요. 교육에 대한 열정, 문화 콘텐츠의 체계적인 생산과 확산,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음식 문화의 세계화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캐나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서야 한국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갈 거라던 상사분의 말이 진심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점들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캐나다도 좋은 교육 시스템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처럼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화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분야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체계성이었어요. 교육에서부터 문화산업, 전통보존 등등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일정에서 저는 한국의 위대함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몇 부작으로 나와야 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였어요. 캐나다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국의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은 아침부터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자료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가 고작 67달러였다니 믿기 힘들더라고요.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죠. 불과 70년 만의 변화예요. 캐나다 같은 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장 속도죠. 이런 놀라운 성장의 비결이 뭘까 궁금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전화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다들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능력이었어요. 포브스지의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회의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완벽한 모범 사례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경제는 끝났다고 비관했대요. 하지만 매번 한국은 그 예상을 뒤엎고 더 강하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는 거 있죠? 우리 캐나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대체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 때문이에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 일본의 니케이 신문에서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의 브랜드라고 표현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지만 한국은 또다시 그들의 예상을 뒤엎었대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는 일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호기심에 찾아본 자료들 중 특히 태양기름 유출 사고 이야기는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세계 전문가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이 힘들 거라고 했는데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어 기름을 닦아냈대요.
그 결과 2년 만에 생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7년 만에 완전히 회복됐다니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캐나다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한국은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해 왔어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개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인의 특성을 빨리빨리 문화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사회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빠른 극복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인들의 우리라는 의식,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캐나다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런 점이 한국의 빠른 성장과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날 호텔방에서 그간의 일정과 촬영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인들의 끈기와 단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런 민족성이 있었기에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 그것도 한 세대 만에 이뤄낸 변화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다큐멘터리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극복 역사는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한민족의 의지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캐나다가 잘 배운다면 캐나다도 지금의 하락세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취재를 통해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케이팝과 김치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야 할 혁신과 발전의 모델이에요. 앞으로 우리 캐나다도 한국의 이런 점들을 본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 취재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본 서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 눈부신 도시의 불빛들, 활기찬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 넘치는 사람들. 토론토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편집실로 향했어요. 제가 찍어온 영상들과 인터뷰 자료들을 보면서 동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에밀리, 이거 대단한데?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이야. 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죠. 다큐멘터리 제작에 온 힘을 쏟았어요. 한국의 기술혁신, 교육열, 문화의 힘, 위기 극복의 역사, 미래를 향한 준비까지 제가 느끼고 본 모든 것을 담아내려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혁신의 나라 한국, 캐나다의 미래를 바꿀 열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시청률은 CBC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며칠 동안 트렌딩 1위를 놓치지 않았죠. 많은 캐나다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많이 발견했다는 총리의 발언이 뉴스에 나왔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에 쓴 서울에서 찾은 혁신의 비밀, 한국이 캐나다에 가르쳐준 미래가 댓글이 무려 1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한국에 대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폭발적인 방송 반응을 보며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이 도시의 에너지를 캐나다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꼭 해내고 말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한국의 모든 분들도 제 행보를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일본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후회돼. 완전 헛돈 쓰고 왔네. 여기 한국의 한 평범한 가정집 한 외국 여학생은 속상한 마음에 얼굴이 어둡고 또 한 명의 외국 여학생은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듣지 그랬냐며 혀를 차고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의 엘라예요. 제가 메일을 보내게 된 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친구 로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너무 재미있고 약간은 통쾌했던 경험이라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데 한국 분들께는 어떻게 들릴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우선 저랑 제 친구 소개부터 좀 해야겠네요. 저랑 제 친구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에요. 친구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싶긴 한데 부모님들끼리는 친구가 맞아요. 저와 로지도 같은 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학까지 같이 진학을 했으니 남들이 볼 땐 친구 같아 보이긴 하겠네요. 그런데 전 로지의 존재가 좀 스트레스였어요. 아마 로지도 저 별로 안 좋아했을걸요? 이유요? 부모님들께서 계속 저희 둘을 비교하셨거든요. 좀 더 나이가 든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집안의 외동딸이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처지가 비슷해서 친해질 수도 있었겠다 싶긴 해요. 근데 한참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사건건 성적을 비교하시고 학교에서의 활동도 매번 비교를 하시니 저는 로지를 늘 경쟁 상대로 생각했고 마음을 열고 대하기는 어려웠죠. 로지도 학창시절 내내 저에게는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부모님의 비교는 저희가 나란히 같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며 좀 사그러들긴 했습니다. 아직 대학교 1학년이라 당장은 큰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에 진학해서도 저희는 친해지지 못했어요.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든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알고 보니 완전 일빠예요, 일빠. 이 친구가 고등학생까지 스트레스를 애니메이션 보는 걸로 풀었는데 처음엔 누구나 알 법한 서구권 애니메이션을 접하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에 푹 빠졌더라고요. 만화 그거 좀 볼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냐고요? 얘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보고 즐긴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부모님 뜻대로 경제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학과로 진학했고 꽤 만족해요. 그런데 로지는 부모님께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거나 일본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다가 크게 싸웠다고 하네요. 저와 로지 둘 다 부모님이 금융 쪽에 종사하시고 사실 대학만 졸업하면 별탈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학과라니 로지 부모님이 뒷목 잡고 넘어갈 만하지 않아요? 로지가 당장 자립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결국 로지는 부모님 뜻대로 경제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어쩐지 얘가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제 대학 생활이요? 너무 신났죠. 드디어 해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학창시절부터 블랙핑크 광팬이었기 때문에 블랙핑크 공연을 쫓아다니느라 바빴어요. 아, 이제 다들 눈치채셨겠네요. 제가 로지와 친해지지 못한 진짜 이유. 맞아요. 제가 블랙핑크 팬인데 어떻게 일빠인 로지랑 친해지겠어요? 사실 내가 대학에 와서 하도 죽상을 하고 다니길래 좀 챙겨줄까 했는데 맨날 혼자 일본어나 섞어 쓰고 일본 애니메이션만 보고 이래서 공감대 형성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관심을 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블랙핑크가 일본에 가면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로지 좀 챙겨라, 로지 부모님이 로지 걱정을 많이 하신다 등등 하도 잔소리를 하셔서 말 좀 들어볼까 하다가 포기했는데 제 마음 다들 이해 가시죠? 차라리 화장품 이야기를 하든가 같이 쇼핑을 가라면 가겠는데 일본 이야기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꽤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지가 글쎄 일본에 가게 된 거예요. 교환학생 신청을 했다나요. 저희가 스펙을 쌓기 위해 교환학생 신청을 하고 외국에 나가는 건 익숙한 일인데요. 로지가 일본 대학으로 간다는 건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성인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니 너무 의존적인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저희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나름 곱게 큰 영국의 상류층입니다. 부모님의 일도 이어나가야 하고요. 저희만 이런 게 아니라 영국 사립학교 출신들은 대다수 이래요. 그러니 부모님과 상의 없이 진로를 마음대로 결정한다든가 하는 건 큰 사건이죠. 한국 분들이 보시기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친구들과 부모님 사이에서는 꽤나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로지는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일본으로 떠났고 저희 기억 속에서는 로지가 점점 잊혀져 갔죠. 그리고 저희들 사이에서는 2학년이 되며 다른 나라로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았는데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갈 것을 추천해 주셨어요. 더불어 한국어도 좀 공부해두면 좋겠다고 하셨죠. 앞으로 아시아 경제의 중심은 한국이 될 거라는 전망을 다들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전공을 잘 살리려면 한국어까지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환영이었죠. 블랙핑크 덕의 생활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니 한국어를 익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1년간 한국에서 지낼 기회가 생긴 게 너무 좋았어요. 안 그래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예 산다니요. 더 좋죠. 들뜬 마음에 엄청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야 하나 싶었는데 대학가 근처의 작은 아파트도 부모님께서 1년간 렌트해 주셔서 저는 기분이 완전 좋았어요. 완전 한국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한국에 온 지 5개월쯤 됐는데요. 역시 한국은 생각대로 멋졌어요. 저는 영국도 사랑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이나믹하고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발을 디디는 순간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 신호였어요. 영국에서는 이동하면서 뭘 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한국에 비해서는 일단 무조건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이 버스든 지하철이든 심지어 이동하면서까지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들이 좀 신기하긴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한국 아파트와도 완전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영국 런던의 저희 집이 결코 나쁜 집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경제적으로 넉넉하시거든요. 정원도 넓고 제 공부방과 침실이 따로 있어 공간도 여유롭고 런던의 집이 나쁘단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영국은 한국의 아파트 같은 형태는 사실 선호하지 않거든요. 영국은 좀 여유롭게 사는 집이라면 정원이 필수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더라도 한국 같은 고층 아파트는 만나기도 힘들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파트 비중도 굉장히 적어요. 부모님께서 제게 1년간 아파트를 렌트해주신 이유는 기숙사에서 다른 친구들과 부대껴 사는 걸 제가 불편해할까봐였지. 아파트가 더 편하고 좋아서는 아니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까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땐 항상 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용해서 실제 가정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한국의 가정집이라니 저는 이 편리함에 반해버렸죠. 뭐가 그렇게 편리했냐고요? 우선 엘리베이터가 너무 좋았어요. 영국은 아파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은 한국의 아파트나 빌라 같은 형태가 없이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라 엘리베이터가 집에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뭐 데이비드 베컴 같은 사람들이면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순 있겠죠. 근데 그건 엄청 부자들 이야기잖아요. 제 방은 3층인데 무거운 짐도 늘 끙끙거리고 직접 가지고 올라가야 했거든요. 한국에 올 때도 무거운 여행 가방 여러 개를 3층에서 1층까지 내릴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주문하고 새로 산 것들이 많았는데 엘리베이터 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이웃 주민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하는 광경을 보니 사다리차와 엘리베이터로 대부분 해결이 되더라고요. 영국이었으면 끔찍하기 그지없는 날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을 떠올려보면 에어컨이에요. 런던에는 에어컨이 집에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진짜 고급 아파트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쓴다면 이동식 에어컨을 씁니다. 저희 집도 이동식 에어컨을 써요. 이유요? 영국은 그렇게 덥지 않아요. 한여름에도 선선한 편입니다. 사실 영국은 맑은 날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비가 잦아 덥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영국이 진짜 기절하게 더웠거든요. 역대 최고 수준 폭염이라 철도 운행 속도도 제한되고 취소되고 학교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공항에서는 활주로 문제로 운항편 중단도 되었었죠. 저도 그때 진짜 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여름이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름이 그렇게 덥다던데 괜찮을까? 싶었는데 한국은 어딜 가나 시원하더라고요. 대중교통도 너무 쾌적했고요. 에어컨이 이렇게 완벽한데 무슨 문제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영국이 이렇게 더운데 한국에 있는 너는 괜찮냐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얇은 이불을 덮고 있으니 천국 같던데요. 대중교통 잘 되어 있지. 밤에 마음 놓고 필요한 물건 사러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치안도 좋지. 날씨가 사계절로 다채롭지만 워낙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고생할 일도 없지. 친구들은 완전 오픈마인드로 영어도 잘하고 워낙 활달해서 적응하는데 문제도 없지. 부모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역시 한국에 보내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있지만 제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나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로지 부모님과 하셨었나 봐요. 부모님들 흔히 하는 그런 대화 있잖아요. 우리 애가 한국에 갔는데 너무 잘 지내더라. 얘 영국으로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로지는 어때? 잘 지내? 같은 이야기요. 전 당연히 로지가 잘 지낼 줄 알았어요. 워낙에 일본에 대한 환상으로 꽉 채워져서 영국에서도 일본어를 쓰고 다녔던 앤데 걔가 잘 못 지내면 누가 잘 못 지내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일본의 모습과 실제 마주한 일본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괴로워했다나요. 로지는 곧 일본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 로지 기분도 좀 살필 겸 해서 한국에 들러서 관광을 좀 하고 영국에 오게 하면 어떻겠냐고 로지 부모님께서 제안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파라다이스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로지의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한다니. 아, 일본에 대해서 홀라당 깼으니까 이제 안 그러려나요?
저희 부모님과 로지 부모님의 부탁이 있기도 했고 미우나 고우나 로지를 그간 봐온 생활이 있었으니 놀러오라고 했습니다. 한 일주일 남짓 지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로지가 택시를 타고 저희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애가 좀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아시아권이 처음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했더니 한국 택시기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도 일본에 비해 엄청 싸고요. 일본에서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택시기사분들이 많아 앱으로 호출해서 택시를 타도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공항에서 타고 온 거니까 좀 특수한 경우인가 보다 하고 갸우뚱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좀 수척해지기도 했고 얼굴이 안 돼 보여서 일본에서 맘고생한 티가 좀 나더라고요. 일본에서 어땠어? 일본어도 좀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갔는데도 적응이 힘들었어? 로지의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애니메이션에 너무 갇혀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다고요. 만화 속에서 봤던 일본은 친절하고 상냥하고 깔끔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로지가 처음에 기대했던 건 일본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누고 싶었대요. 그리고 일본에서 만나게 된 다른 나라 학생들 역시도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 학생들끼리 먼저 친해졌는데 그중 아프리카 쪽 흑인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지 말로는 그 아프리카 쪽 학생과 많이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패션 센스도 좋고 화장도 화려하게 잘해서 다른 외국 학생들도 모두 좋아했고 다 같이 어울려 쇼핑도 하러 가고 맛집도 찾아다닐 정도였다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학생 그룹과 일본 학생들이 점차 가까워지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본 학생들이 은근히 흑인 학생을 배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흑인 친구가 자리를 비우면 조금씩 욕을 하고 너무 튀는 옷을 입고 왔다. 야하게 입고 왔다. 살을 좀 빼야 하지 않겠냐?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냐? 일본에 온 지 꽤 됐는데 일본어를 못한다. 옷이 그렇게 야하지도 않았고 그 친구는 발랄할 뿐이지 목소리가 그렇게 거슬리게 큰 것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자기들도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 학생의 일본어가 뭐가 대수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깨준 게 한국 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왜 쟤 없는 데서 욕을 하냐고요. 일본 학생들이 욕을 한 건 아니고 어쩌고 하며 둘러대는데 그게 욕이 아니면 뭐냐면서 앞으로 너 없는 데서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다닐까? 라며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일본 학생들이 그 한국 유학생은 좀 무서워했대요. 로지가 보기엔 잠깐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이면 오래 머물러야 할 텐데 그렇게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다나요.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돼 겪은 이 이즘의 사건이 로지 마음에 엄청난 상처였나 봅니다. 웃긴 건 로지는 영국에서 온 백인이라는 이유로 일본 학생들이 잘해줬대요. 예쁜 애, 피부가 하얀 애 하면서 둘러싸고 깍깍거리는데 이게 더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에 대한 환상도 깨지고 마음이 잘 안 잡혔는데 그래도 다른 외국 학생들과 이지메를 용감하게 지적해준 한국 유학생과 친해져서 남은 기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쯤 되니 로지가 불쌍해졌습니다.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깨진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로지는 부모님과 싸워가며 일본에 갔던 친구잖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자 타박만 들을 게 분명해서 어디다 말을 하지도 못하고 맘고생을 혼자 했을 로지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불쌍한 로지에게 한국의 매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무슨 리 투어 가이드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착하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한국 관광으로 일바를 참교육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 찜질방을 갔어요. 로지가 일본 온천을 갔다 왔었는데 일본 온천에 다녀오고 나서 피부염으로 한동안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온천 정식이라는 음식도 먹었는데 맛도 없었고요. 그래서 한국 찜질방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우선 데리고 가서 양머리부터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세신을 받도록 해줬죠. 처음에 어떻게 세신을 받냐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길래 등짝을 때려줬어요. 바보야 하라면 좀 해. 받고 나서 또 해달라고 하기만 해봐. 로지 반응이 어땠냐고요? 세신 받다가 코 골며 자던데요. 웃기긴 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역시 한국의 손맛은 대단하다니까요. 엄청 만족스러워진 얼굴로 볼이 발그레해진 로지를 데리고 다음은 바나나 우유를 먹여줬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뚱바라고 부르는 바나나 맛 우유를 싫어하는 외국인은 이때까지 못 봤는데 로지 입맛에도 완전 취향 저격이었나 봐요.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끌고 가서 식혜와 맥반석 계란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 나와 길거리를 걸어가며 치즈 핫도그를 하나씩 물고 쇼핑을 하러 갔죠. 이제까지 제가 본 로지의 얼굴 중 가장 신나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먹어본 음식도 맛있었는데 한국 유학생이 한국에 가서 먹으면 더 맛있어.
라고 할 땐 그냥 자기 고향이 그리워서 하는 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진짜 먹어보니 입에 쫙쫙 달라붙는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쇼핑을 하며 흥분해 있는 로지에게 그럼 내가 운동도 하게 해줄게. 라고 했죠. 어리둥절해하는 로지를 끌고 한강공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국 분들 제 코스 괜찮나요? 이쯤 되면 거의 저도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죠? 시간이 밤 9시 다 되어가는 터라 로지가 빨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강은 영국의 템즈강 같은 곳이야 라고 했으니 당연한 반응이긴 합니다. 템즈강은 야경을 본다고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긴 한데요. 거기서 온갖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야경을 보고 싶은 관광객들의 런던 브릿지, 템즈강을 많이 찾으시는데 한강에서의 야경처럼 평화롭게 뭘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로지는 그것만 생각하고 저보고 미쳤냐고 빨리 가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끄러운 로지를 끌고 도착한 순간 말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이 시간에 그 누구도 경계하지 않고 러닝을 하고 음악을 듣고 맥주를 즐기다니. 일본에서는 낮은 몰라도 밤에 혼자 돌아다닐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일본은 해가 지면 으슥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일반 주택가나 외곽 지역은 저녁 8시만 넘어가면 불이 다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밤에도 밝고 영업하는 가게도 많아 무섭지가 않은 데다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생동감이 넘치다니 눈이 팽팽 돌겠죠.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씻고 코를 골며 자는 로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렇게 매일을 보내봅니다.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 로지를 데려간 제 한국 투어 코스 어떤가요? 찜질방도 가보고 편의점도 가보고 맛있는 핫도그에 쇼핑, 한강공원까지 마이너스. 이만하면 꽤 괜찮았던 코스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좀 더 인터넷 검색을 해보려고요. 기왕 한국에 온 김에 일본과 비교해서 완전 한국이 돋보일 수 있는 한국 투어를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제가 일본을 가보질 않아서요. 혹시 로지를 더 데려갈 만한 곳이 있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로지를 데려가보고 또 반응도 공유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CBC 방송국 특집 다큐 촬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시각을 달리한 캐나다 방송국 PD의 이야기와 일바 친구를 참교육한 통쾌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